저는 이 회사가 3억짜리로 시작했는데 한 100억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상장 첫날 저희가 시가총액이 한 2천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로부터 2년 동안 10배 올라와서 한때 메가스타디 주식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 6천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는 지금은 이제 상장사가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3개로 쪼개져 가지고 요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한 4천억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메가스타디를 창업하는 과정을 지금 쭉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메가스타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과정. 이 계기에 들어있는 본질은 볼펜 한 자루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이게 60자루가 됐고 그 다음에 커피 장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기인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러다가 어떤 학부형 한 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어머니의 감사 케이크에 결국은 저는 케이블 TV를 보게 됐고 이 과정을 쭉 했는데 이 속에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자면 중요한 본질은 자꾸 순수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생긴 건 전혀 순수하지 않게 생겼는데 나름 순수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어쩌면 이 학생 잘 꼬실까 막 그런 고민을 했던 거 아니면 공부도 해야 되고 이가 신화도 생각이 들고 두 개를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근본에 그냥 본질에 그냥 충실했던 순수했던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돈 떨어졌어.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리고 첫 제자가 내한테 기인이 됐던 것도 그 자체도 기인이지만은 어쩌면 그날 딱 왔던 느낌. 공부에는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고 너 이렇게 살면 창녀보다 못할 것 같고 거기에 정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올라서 아파트 사가지고 돈 벌어서 케이크까지 왔을 때 그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야, 이 대치동 일대 아파트값 올라간 게 내 때문에 올랐구나. 내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내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어떤 순수함에 기초한 결단이 저는 이렇게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철학이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기인을 만나가지고 그룹가에 하고 계속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늘 윤리적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놈들 가르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는 하는데 이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윤리적으로 악이 아닌가. 그리고 36살 때 내가 사립학교 하나 만들까 하다가 이거 접은 것도 정말 내가 스스로 양심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얻지 못했던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했구나 하는 어떤 내 내면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할 거냐보다는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고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한 번씩 강연할 때 이런 제목의 강의를 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너무 성공에 목매에 있어. 성공을 너무 하고 싶대요. 그렇죠? 솔직히 성공하고 싶죠, 그죠? 응? 지금 이래 학군단 해가지고 군에 지금 가서 또
어떤 쪽으로 진출할까도 생각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내가 이 상태로 학군단을 해가지고 그대로 군에 남아가지고 군에서 성공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하나는 할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까 그런 눈빛이 보였어. 성공을 제1의 가치로 삼고, 이 성공을 제1의 가치로 삼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를 두 번째로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삶의 문제를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등식이, 인생의 부등식이 이런 것 같아요. 성공, 부등식 제일 앞에 1번. 그 다음에 그 성공을 위한 일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정도는 성공해야 되니까 이 정도 일을, 안정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등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무엇을 할 것인가, 와스의 문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살 거냐 하는 건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왜?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무엇을 하든 대충 우리 정도의 국력이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 한들 지가 안 죽냐는 거죠. 반드시 죽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죽는 순간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되물었을 때 너 인생 어떻게 살았냐? 내가 아까 전에 돈 좀 많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우 이랬는데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죽을 때요 그거 다 한 푼도 못 가져와요. 지금 내가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어. 죽을 때 그 집에서 죽는 게 아니야. 죽고 나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 최종의 데스티네이션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그래서 이 부등식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요. 삶이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what to live가 아니고 how to live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에 가장 적합한 일을 선택하면 돼요. 그 일의 결과가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그건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모두가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부분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는 실패해야 더 성공한 놈이 나와. 내가 이 인생 살면서 실패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가 과연 인생 전체의 실패일까? 아까 전에 여기에 시작하기 전에 와서 노래하시는 분을 내가 보면서 그냥 제가 추측건데 그랬어요. 좀 무명 가수일 것 같다. 근데 그분의 차림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썼고, 또 보니까 기타나 이런 거 다 하고 여러 가지 노래하려고 애를 엄청 많이 쓰신 분이야. 뭔가 이 몸에 배에 있는데, 근데 말투에서 탁 튀어나오는 느낌이 당당하게 성공한 분 같지는 않아. 무명 가수로 참 오래 살면서 자기 내면에는 내가 노래를 꽤 열심히 했고 난 프로인데 남이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나 어느 정도 정제된 자기의 어떤 가수로서의 위상은 보이더라고. 조금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유명한 스타들이 있으려면 저런 엄청난 무명의 연예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의 삶도 나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 보기에 그렇게 흐트러진 삶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생의 부등식을 바꾸셔야 돼요. 성공 1, 삶의 부등식이 아니고 일이 1번이고 삶이 1번이고 그 삶에 가장 적합한 일을 내가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은 그것의 작은 결과물, 부산물에 불과하다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나의 어떤 순수한 열정의 노력들이었다. 그게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인문학적 성찰로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30대 중반에 소수정예 학원을 할 때 번 그 수입도 만만치 않은 수입이거든요. 지금으로 한 사람 한 달에 1억이 넘는 돈인데 그걸 던지고 대중강의에서 32만 원 딱 벌어다 줄 때 사실 첫 반응에 우리 와이프 반응은 그래 잘한다 이제 미쳐도 제대로 한번 미쳤네 왜 그걸 다 버리고 이렇게 대중강의 해가지고 요돈 갖다 주냐 그랬지만은 저는 36살 때 인생을 새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내가 강연을 쭉 하니까 니 좀 잘난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2000년 메가스타일 설립하고 주가도 엄청 올라가고 내가 주식도 한 3분의 1은 팔았으니까 돈도 많이 챙겼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서 행복했던가? 단언컨대 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더 생각합니다.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죽는데. 그리고 인생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실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났어요. 던져진 현 존재. 그래서 어린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세상에 탁 던져지는 순간 절망과 불안의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태어나는 아기를 기다리는 할머니는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옥동자 공주 태어났다고 만면의 미소를 짓잖아. 인생은 시작하면서부터 부조리예요. 태어나는 그 친구는 이 세계에 던져진다는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걸 받는 할머니는 행복감에 젖잖아. 이런 부조리한 운명과 본능 속에 놓여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오늘 강연 마치고 서로 올라가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놈들이 교통사고로 죽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인생 자체는 어쩌면 행복보다는 가장 자기답고 양심적으로 자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생이 너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제1명제로 나왔는데 그게 그의 존재론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걸 기독교는 또 따와가지고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 행복자리에다 뭐라고 넣어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가지고 놓은 것에 불과해요. 더 따져보면. 물론 그런 거 따지는 건 별 재미없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인문학 콘서트라서 그런 거 따져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렵게는 설명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돈이 많아서 행복했던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나는 시인 서정주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앞에 부끄러움의 산이 점점 커져가더라. 내가 여러분만 할 때,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정말 순수하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성공을 더 하니까 온갖 유혹도 붙고 타락의 요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깨끗하거나 좋은 사람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의 목표를 딱 하나로 정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은 되지 말자. 좋은 사람 되기는 이미 걸렀고 나쁜 사람은 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돈을 많이 번 데 비해서 이웃과 나누거나 교회 11조도 많이 떼먹었고 그래서 2년 전에 그냥 한 방에 갚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우리 죽은 딸 이름을 걸고 윤민창의 투자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 개인 재산 300억을 출연해서
청년들 창업을 돕고 청년들 장학금 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강연 들은 분 중에 창업을 하고 싶다, 뭔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하면 돈이 없으시면 여기를 찾아와서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괜찮은 제안이면 1년에 한 20억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 영주까지 와서 제 인생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 분위기에 좀 맞도록 나름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반응은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제 인생의 작은 이야기를 참조하셔서 우리 청춘들이 똑똑하고 당당하게 한번 도전하면서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양심을 지키는 순수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주신 손준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질문하셔도 돼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아직도 부모 세대의 의식의 지체 현상입니다. 자녀들을 대학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에 아직 매여 있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서울의 명문대 가도 다들 별 볼 일 없잖아요. 어쩌면 세상이, 한국 사회는 이미 상당히 계층이 고착화됐어요.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더 문제예요. 사교육비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는 명문대학을 나오더라도 부모 능력이 안 되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게 더 큰 문제죠. 오히려 이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을 더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이런 창업이라든지 청년들의 도전을 키워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책임이 되게 많아요. IMF 경험도 해봤고 또 예전에 고도성장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다 성공했거든. 근데 이미 우리 사회는 고도성장 사회가 아니에요. 저성장 사회예요. 이제는 뭐만 해도 성공은 절대로 못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가치를 딴 걸로 바꿔야 돼.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저성장 사회는 성숙 사회로 가야 된다.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고도성장기에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자녀들을 성공 방정식에 대입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의식의 지체 현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의 사교육입니다. 저는 사교육이 있지만은 오늘 강의 주제가 그게 아니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교육의 시대는 곧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마지막 불꽃에 불과한 거예요. 애들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대학 잘 보는 것이 별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회적 효용성이 끝나가는 세상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있는 우리 또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꼭 드리고 싶은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달려가야 돼요. 나는 제자들 중에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아는 제자 중에 연대 영문과 나오고 우리나라 유수, 삼성, CJ, KT 곳곳 대기업을 다니다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하니까 자기의 진짜 꿈은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치워라. 신춘문예하고 작가 그쪽을 계속 도전해라. 안 되면 편의점 알바하면서 생계만 유지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게 네 인생이지. 무슨 놈의 대기업에 가가지고 연대 영문과 나왔다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다 때려치고 글 쓰고 있는 제자도 있어요. 왜? 인생이 반드시 죽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 안 하는데 저는 지금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중요해요. 죽을 것이냐 하는 것이 뭐 편안하게 품위 있게 이게 아니라 내가 딱 죽는 순간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평가할 것인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남 속였고 나쁜 짓 많이 했고
허덕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숨 넘어가는 순간에 결코 내 인생 천상병 시인처럼 소풍 왔다가 잘 돌아간다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근데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당당하게 살았으면 인생 전체가 하루 소풍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기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제가 대답이 약간 딴 데로 갔는데 현실적으로 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사교육 문제는 저희 같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에 어떤 사교육 안에서 대안은 제시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답은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이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우리 선생님보다 여기 앉아있는 대학생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할 때는 분명히 달라질 거다. 그리고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모교 고등학교 가서 그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애들 데리고 공부를 잘하는 놈은 죽으라고 해야 되지만은 다 대부분은 공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너 사고치가 애부터 나라 그랬어요. 고등학생 대학교 1, 2학년 같으면요 애 잘 나와요. 안 그럴까요? 그게 인생 성공일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28, 9, 30 넘어가면 온갖 것 따지니까 겁이 나서 애를 못 만들어 이것들. 남녀가 만나도 20대 초반에 만나면 만나자마자 몇 번 만에 그냥 같이 자러 가는데 이것들이 30살 넘어가니까 자러도 안 가더라니까요. 세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저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고도 압축 성장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도 성장을 했던 경험이 갑자기 저성장이 되니까 전부 다 웅크러드는 거예요. 근데 왜 너도 웅크러졌냐 말이에요. 너가 웅크러드는 거는 너도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충분한 좋은 대우를 받고 풍족하게 살다가 이제 앞으로 살 거 생각하니까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겁을 내면 그게 무슨 젊은이냐 이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 토요일이고 하니까 응? 애 만나가지고 애부터 만들자고.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메가스터디를 2007년도부터 패스를 몇 년을 끊었고 지금도 아마 프리패스가 끊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가 되고 저는 사실 제 아이가 크면은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예. 또 부모 아버지가 되니까 또 사교육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 사교육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프리패스를 공부를 이제 조금씩 보면서 이 환경이라면 지금의 이제 20대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또 지금의 중학생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예전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영주도 그렇고 저는 안동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대치동에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대치동에서 사교육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자립형 고등학교를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게 잘하는 생각인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자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현실이 되니까 이게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럼 거기에 예. 제가 다른 차원의 답을 해드릴게요. 저 제자들 중에는 진짜 공부 잘했던 애들 많거든요. 제가 초창기 그 손사탐 시절에는 뭐 대원예고,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이런 애들이 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로얄 패밀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이 많아요. 검사, 판사, 의사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한 번씩 찾아오고, 얼마 전에도 저하고 한 달 전에 한 20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거기는 뭐 검사, 의사, 한의사밖에 없었는데, 결코 걔들이 지금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미래를 훌륭하게 전망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당수는 부모가 만들어낸 사교육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정말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놈은 몇 놈 없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놈은 상당히 주체적인 놈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을 상당히 부러워하는데, 대치동은 헛상이에요. 제가 볼 때. 대치동에 학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치동에 사교육이 융성해 있는데, 그 학생의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치동은 중산층 전문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자제들, 그리고 그 자제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도 패기가 다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서울 이야기를 내가 해드릴게요. 서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담동 압구정동은 제일 부촌이죠. 그게 제일 부촌이거든요. 거기 자녀들은 사교육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시킬 필요도 없어.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그 다음에 대치동보다 서초동이 훨씬 더 좀 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도 사교육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딱 애매한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자녀들을 통해서 생각만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공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공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늘 애들이 알잖아요.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크게 제대로 되는 경우는 촌놈들 중에서 훨씬 더 큰 놈들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가서 강의할 때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라서 그 이야기가 아닌데, 촌놈이 본질적으로 경쟁력이에요. 나도 촌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에너지가 있었지, 그렇게 길들어졌더라면 그 정도 에너지는 저는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가지고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한 인간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모든 걸 가장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죠. 어느 대학 갔냐 하는 거는 하나의 작은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넉넉함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자식은. 저는요, 어릴 때 천재 소리 듣고 우리 아버지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10대 후반부터,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연애질을 많이 하다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일찍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과외선생 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꼴 보기 싫다고 고향에 못 내려오겠어요. 저 10년간 고향을 거의 못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속으로는 내가 아버지보다는 훨씬 제대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아버지 늘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길을 꺾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교육이지, 자녀에게 수학을 더 잘하게 하고 하는 거, 그건 당장에 조금 결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다. 결국은 늘 어떻게 살 거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제 교육의 가장 큰 바탕은 누구냐면 저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자기 전에 매일 예배드리고, 어릴 때부터 매번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내 나름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육은 기능적 교육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영수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어느 대학 나왔냐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계급장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계급장 맞아요. 제가 그 계급장 잘 팔아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제 훨씬 더 성숙한 우리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내공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열하게 사는 거야. 그걸 가정교육에서 심어줘야 된다. 나는 오히려 집에 사모님이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든지 그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대치동 어머니들한테 하면요. 오히려 여기보다 더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딸은 나름대로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지만 아들이 좀 헤매고 있어요. 제가 헤매고 있는 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헤매는지 다 공개하면 또 아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넘어선 거다. 나를 이긴 거다. 역사는 그렇게 진보한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이긴 거다. 맞지 않습니까? 부모님 공감하시죠? 부모님이 자식이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내한테서 태어났기 때문에 역사는 진보했고 나를 이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 정도 아버지 같으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심리학에서 파워 컴플렉스랍니다. 아버지가 잘나면 자식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유명한 프로 선수 아들들 대부분 다 못해요. 물론 이종범이 아들은 더 잘하는데 대부분 다 못해가 다 후보로 뛰지도 못하는데 이게 파워 콤플렉스거든요. 우리 아들은 심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아들이 내보다 반드시 더 훌륭해져 있는 시점이 올 거다.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을 저 병신 같은 놈 저거 왜 내보다 못하고 그러면 진짜 내보다 못할 가능성이 생겨요. 내보다 무조건 잘났다고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 그게 훨씬 더 교육적이고 실제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놓고 지어 털고 조지는 부모들 자녀가 내 서울대 서양사학과 후배가 한 놈이 있어요. 내가 직접 옛날에 가르쳤던 놈인데 세화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했는데 서울대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과정까지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교육적으로 잘못하더라고. 그렇게 하시지 마라 한데 결국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지금 행방이 묘해요. 왜? 늘 엄마 눈치를 보니까. 무조건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능가했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고 그게 내 아들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답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랑 엠베스트를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반응이 살아나네요. 예. 예, 저는 고등학교 때 강의를 들었었는데 예. 요즘 이번에 처음 뵈니까 예전보다는 더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넉넉해지시고 예. 좀 여려워지신 것 같은 아, 생각이 좀 예, 예. 많이 그래서 듭니다. 예. 예전에는 강의할 때 애들 많이 조져서 그래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 예. 저 지금 36인데 예. 34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지역이 아주 작은 명문고에서 제가 적응을 잘못했었는데 예. 그 집단에 들어가니까 아주 작은 저희 소사회에서 예. 그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에 들어가니까 그 윤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이게 뭐 학교 다닐 때는 공부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은 그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윤리성이 반비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성공 못하면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많이 성공한 사람들, 진짜 최상위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을 어느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그 윤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비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부분의 지적은 일말 맞는 게요. 성공과 윤리성이 반비례했던 것은
그 고도 압축 성장 사회. 그러니까 고도 압축 성장 사회를 이끌었던 게 권위주의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가 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효용을 발휘했기 때문에 사회가 성공과 윤리성이 반비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기능이 있었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높은 사회로 가는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사회로 가는 데는 훨씬 더 높은 윤리성이 있어야 우리가 더 제대로 성숙하고 성공할 수 있고 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결론을 지어드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성공까지는 윤리성과 성공이 반비례하거나 상관관계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높은 성공과 제대로 된 성공으로 가는 데는 정비례 관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예전에 유튜브로 예. 이나모니 가지오의 예. 그분을 예. 존경한다고 예. 예.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바로 그걸 지적하고. 근데 그 일본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니까 네. 그 엄청난 높은 도덕성을 가진 그런 나오셔서 강연하셔야 되겠는데. 맞습니다. 저희, 예. 기업인이 탄생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손준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잘 안 나오길래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많습니다, 이제. 숨은 그런 분들이 예, 많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하신 분이 이나모리 가조라는 일본의 교세라 그룹 회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 되시면 이나모리 가조의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카르마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면 상당히 정말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100배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